안녕하십니까. 더 나이스통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5G는 왜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가, 그 마지막 대역폭 밴드 위드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는 셀룰러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면, 셀룰러란 이동 무선 통신에서 셀의 설치에 의해서 통신망을 구성하고, 셀이란 하나의 넓은 서비스 지역을 세포 형태로 분할하여 소형 송신 전력 기지국을 설치하는 작은 구역을 가리킨다. 즉, 우리는 하나의 세포와 같은 작은 셀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그 기지국 안에 여러 셀들로 구성되는 게 셀룰러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핸드폰을 셀룰러폰, 셀폰 또는 모바일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셀 단위로 기지국을 설치하게 되면 점점 셀을 작게 만들면 주파수제의 사용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셀을 작게 만드니까 동일 품질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기지국 용량을 정대시킬 수 있는 셀룰러 네트워크라고 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송 속도를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배웠죠. 셀의 범위를, 즉 기지국이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를 점점 작게 가져가면 신호 강도는, 기지국을 커버리지를 작게 한다는 것은 이런 지역에는 또 다른 기지국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쪽 지역에 있을 때는 이 기지국 밑에 있는 유의와 신호 강도가 상당히 차이 나죠. 근데 이렇게 셀의 커버리지를 줄이면 이 커버리지 내에 있는 유의는 유사한 신호 강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보면 이런 거죠. 신호 강도가 셀의 범위를 줄이기 때문에 신호 강도가 좋은 지역의 유의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송 속도, 스루풋은 신호 강도가 높아지면 전송 속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면, 보다 작은 셀을 하면 대부분의 유의가 좋은 신호 강도를 가지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송 속도가 작은 셀인 경우 셀을 작게 가져가고, 그러면 더 강한 신호 세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송 속도를 높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의 그림으로는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첫 번째 동영상에서 우리는 주파수는 정보의 통로 및 도로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파수는 진동수고, 진동수는 클락수, 즉 이게 속도라는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사람의 음성 대역폭은 20에서 20kHz, 실제 들을 수 있는 것은 4kHz 이내이고요. 그리고 실제 음악 대역폭이라는 것은 20kHz예요. 즉 우리가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은 이 4kHz 이상의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음역대를 가진 사람이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통신에 빗대면 통신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한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지연 없이 얼마나 빨리 정보를 보낼 수 있느냐죠. 그럼 우리가 음악에 비유하면, 음악을 잘하려면 대역폭이 넓어야 되고, 이걸 이동 통신으로 가자면 주파수의 대역폭이 가장 넓을수록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라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지난 시간에 했어요. 돌고래가 박쥐는 150kHz 이상의 주파수를 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최대
들을 수 있는 게 20kHz죠. 즉 우리는 돌고래 소리를 흉내 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150kHz 이상의 음성 대역폭을 가진다면 우리는 돌고래 소리와 과학지 소리를 내거나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정보라고 가정하면 되죠. 이동통신에서는 돌고래 소리와 과학지 소리가 정보가 되는 거죠. 즉 그러면 뭔가요? 결론은 대역폭이 넓을수록 많은 정보를 다룰 수 있다. 즉 이동통신에서는 대역폭이 넓을수록 더 높은 전송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시죠. 다음 장으로요. 이제 대역폭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대역폭은 밴드위드스라고 용어를 지칭하고요. 자, 이 음역대 그리고 빗대서 우리는 이런 주파수의 레인지, 주파수 폭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파수 폭이 넓어질수록 많은 정보를 다룰 수 있다고 했죠. 이걸 대역폭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즉 대역폭이 클수록 더 많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다. 통신에서는 한 번에 대역폭이 넓을수록 이동통신에서는 사람 소리, 박쥐 소리, 돌고래 소리가 하나의 디지털 정보인 거죠. 그러면 통신에서는 대역폭이 가면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대역폭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논이라는 사람이 샤논의 정보 이론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샤논의 제3정리, Information Capacity Theorism이 있는데요. 샤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미국 사람이고요. 과학훈장부터 이게 전기전자협회 명예의 메달까지 있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샤논의 제3정리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주어진 채널을 통해서 신뢰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정보량을 샤논의 수학적 공식 모델로 제시한 사람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채널 용량이라는 개념을 일단 짚고 갑시다. 위키백과에 나오는 채널 용량은 뭐냐면 통신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 컴퓨터공학 등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인데요. 이게 아까 말했던 이장의 샤넌, 즉 우리는 미국 시에는 샤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글화된 책에는 대부분 샤논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채널 용량은 개념이 뭐냐? 다른 곳으로 정보를 보내기 위해 사용되는 물리적 통로인 채널에서 정보가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채널 용량이라고 한다. 즉 최대 속도, 어떤 채널에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우리는 채널 용량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동통신의 채널은 뭐냐 봅시다. 이동통신에서는 채널은 주파수의 밴드위스가 되겠죠. 우리가 기지국과 핸드폰이 주고받는 통로가 주파수라고 그랬죠. 그럼 주파수의 이 위더스, 폭이 채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채널에 주고받을 수 있는 최대 정보량을 채널 용량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샤논의 수학적 정리는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아마도 컴퓨터공학이나 전자공학을 하신 분들은 이 공식이 눈에 익을 겁니다. C가 채널 용량이고요. B는 밴드위드스예요. 채널의 대역폭이에요. 그 다음에 로그 E 스케일이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N은 노이즈고요. S는 신호예요. 그죠? 이 부분이 신호 대 잡음비, 신호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주파수의 대역폭을 이동통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그 E 그림을 그리면요. B가 100이라고 가정하고 로그 E를 이 값은 아무 값이나 이렇게 대입해보면요. 순수 로그 E 그림은 전형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직선은과는 다르게 로그 스케일의 그림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리밋이 존재하게 돼요. 이게 전형적인 로그 그림인데요.
마찬가지로 공식 자체를 보면 이 부분이 신호의 강도예요. 신호의 강도가 점점 좋아질수록 이 채널 용량은 점점 증가하죠. 그러나 로그 스케일로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점점 증가폭이 감소하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단 증가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거의 리밋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샤논의 제3 용량이고, 제3 정리이고, 이게 채널 용량의 정의의 대표적인 그림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P를 아까는 100이었고요. 이걸 200으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증가폭도 마찬가지로 이 회색이 밴드위스를 200으로 대입한 그림이고요. 신호의 강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그 채널 용량이 100인 그래프에 비해서 용량은 더 뛰어나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샤논 얼리미트에서 어느 정도 증가폭이 점점 감소하다가 어느 정도 리밋에 딱 걸리는 거죠. 즉 채널 용량은 어떤 조건에든지 리밋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채널 용량을 증가시키는, 즉 이동통신에서 정보의 전송 능력을 높게 하는 방법은 신호의 강도로는 답이 없다. 왜냐하면 신호의 강도로는 어느 정도 오면 리밋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밴드위스를 올리면 점점 그래프는 위로 로그 그림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우리가 무선이동통신에서 채널의 용량, 전송 속도를, 즉 정보량을 최대한 보내줄 수 있는 용량을 증가시키려면 뭐를 증가시켜야 된다? 물론 좋은 신호를 가져야 되겠지만 이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밴드위스를 올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신호 레벨이 좋을수록 용량은 증가하지만 한계는 존재한다. 즉 이 말은 적절한 신호 레벨과 대역폭이 클수록 용량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선 이동통신에서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 주파수의 대역폭을 넓게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실제 LTE예요. 우리 국내 LTE 이동 사업자 주파수 할당 현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LTE에서는 3개의 주파수 레인지를 쓰고 있어요. 8,900MHz에 3사가 쓰고 있고요. 1.8메가는 SKT, KT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기가대 또는 2.7기가대는 이와 같이, 그래서 LTE의 주파수를 할당표를 정리해보면 이와 같아요. SKT는 800, 900MHz의 10메가 밴드위스를 가지고요. 1800MHz는 그보다 많은 20메가 밴드위스를 가지고 2.1기가 20메가, 2.7기가는 가장 많은 30MHz를 가져요. 그래서 SKT는 토탈 80MHz의 대역폭을 가져요. KT는 이에 반해서 2.7기가 없기 때문에 60MHz, U+는 이와 같이 밴드 3가 없기 때문에 50MHz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구성에서요, 다른 구성에서는 이보다 같은 대역폭을 가지고 다른 전송 속도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구성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SKT는 대역폭이 가장 80메가로 넓기 때문에 최대 전송 속도가 1.5기가가 나와요. LTE예요. KT는 60MHz의 밴드위스를 가지기 때문에 1.1기가 정도의 대역폭 전송 속도를 가져요. U+는 당연하죠. 밴드위스가 정보의 용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50MHz밖에 없기 때문에 970Mbps밖에 안 나와요. 즉 LTE 때는 당연히 우리 국내 LTE 제1 사업자는 누구예요? SKT죠. 왜? 대역폭이 가장 넓었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가장 빨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SKT는 이 주파수가 주파수가 돈이죠. 정부로부터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가장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80MHz로 SKT는 제일 사업자가 된 거고, 그리고 당연히 제일 사업자이기 때문에 전송 속도도 가장 빨랐던 거죠. 자, 이 대역폭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광고를 많이 봤을 거예요. 정보 고속도로 확충.
대역폭을 넓게 가져가는 광고 한번 보고 가죠. 충분하던 것은 아직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SK텔레콤이 먼저 시작합니다. 존재한 적도 만나본 적도 없는 새로운 속도.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그 다음에 KT. 뭐요? 아니라오 아니라오 다 되는 건 아니라오 모든 기쁜 되는 곳 기쁜. 자, 우리는 이런 광고를 하면서 LTE 때 광대역 LTE, 광대역 LTE, 1.8기가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획득, 2배 넓어진 광대역 LTE를 국내 최초로 시작한 이런 광고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LTE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내 3사 이동통신은 3개의 주파수 레인지를 가져요. 8900MHz, 1.8GHz, 2.1GHz, 2.7GHz. 그걸 각각의 주파수를 고속도로 차선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광대역 LTE, LTEA가 되기 전에는 여러 차선이 존재했지만 해당 시점에는 한 차선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 차선의 최대 전송 속도가 75MHz였다. 그리고 LTA가 되면서 광대역 LTA가 되면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한 통신 방식인데 이런 거죠. 동시에 2개의 차선을 거죠. 같은 사업자예요. 이게 트럭에 같은 이게 보면 우리가 핸드폰이 여기 있다면 그 같은 배송업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같은 배송업체가 동시에 2개의 차선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지점에 물건을 실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물동량이 2배나 빨라지겠죠. 즉 이걸 이동통신으로 가정하면 하나의 핸드폰이 2개의 차선으로 데이터를 동시에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전송 속도는 75MB 플러스 75MB 더해서 최대 150MB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속도가 더블이 된다. 그래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KT가 이게 SKT U 플러스의 방식이었고요. KT는 뭐냐면 이런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안 하겠다. 우리는 대역폭을 우리는 10MHz, 20MHz 대역폭을 10메가를 합쳐서 20메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뭐 차선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시작부터 넓은 차선을 쓰겠다. 이게 KT의 광대역 LTE였어요. 자, 뭐 둘 다 똑같은 개념인데요. 이런 거죠. KT가 그때 주장했던 거는 신형폰인 경우에는 이런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형폰들은 이 방식이 가능하므로 KT와 동일한 속도를 낼 거다. 그런데 구형폰인 경우에는 여전히 한 차선만 이용하는 방식밖에 지원 못하기 때문에 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지원 못하기 때문에 이런 SKT나 U+는 속도가 구형폰인 경우는 여전히 한 차선만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서 KT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방식이 아니라 도로 자체가 넓기 때문에 한 차선이 엄청 넓기 때문에 신형폰, 구형폰 상관없이 큰 이 도로를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속도가 일찌감치 폰의 신형 칩 여부에 상관없이 150메가를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어쨌든 둘 다 개념이 뭐냐면 2개의 차선을 동시에 쓴다. 또는 넓은 차선을 합쳐서 넓은 한 차선으로 쓴다. 뭐 똑같은 거죠. 즉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속도를 높였다. 이런 광고였죠. 자,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SKT가 LTE에서는 대역폭이 가장 넓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속도, U+가 대역폭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속도를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정리하면 대역폭을 넓게 가질수록 이동통신은 전송 속도를 높게 가져간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지요. 자, 우리나라는 정부 오디시라고 해갖고 정부에서 6, 7월에 그 정보통신 관련 부서에서 3사 SKT, U+, KT의
전송 속도 또는 통신의 품질을 측정을 해요. 그리고 발표를 해요. 2020년 LTE의 실제 전국 평균 속도는 207메가였고 SKT가 가장 빠른 게 200. 이게 갭이 있죠. SKT가요 실제로 5개의 주파수에서 4개의 주파수에서 최대 속도가 1.5기가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러나 실제 그거는 실제 1.5기가가 나는 거 실제 한 유저가 한 기지국에 한 유저만 쓸 때의 최대 전송 속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 시간에 혼자 쓸 때 그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잤을 때 보통 어떤 특정 초 단위로 했을 때 초당 10명 정도가 접근을 하거든요. 기지국에. 그러면 그걸 10분의 1을 하면 SKT는 200메가, KT는 140메가, U+는 109메가 이렇게 LTE 속도가 평균 속도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5G 되면서 좋아지죠. 근데 5G는 기본적으로 LTE는 기본적으로 10메가 밴드위스 있고 광대역이라고 불렀던 게 20메가헤르츠예요. 근데 그 20메가, 10메가 LTE는 이런 게 여러 주파수대에 나눠져 있었죠. 그러나 5G는 3.5기가 대역을 할당받을 때 기본 조건이 100메가헤르츠를 할당받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5G는 3사가 다 100메가예요. U+는 2023년 이전에는 80메가였어요. 2020년 5G를 시작할 때 U+는 가장 작은 80메가로 시작했고요. 2023년에 추가 할당을 해서 U+도 마찬가지로 100메가헤르츠, 100메가헤르츠까지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5G는 LTE 때는 SKT가 가장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가졌지만 5G 때는 3사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번째인가 동영상인가 우리가 국내 5G 방식을 소개한 적이 있죠. 5G 방식은 NSA 방식과 SA 방식이 있는데 SA 방식은 코어와 기지국이 다 5G 기술을 쓰는 게 SA 방식이고요. 이 코어망이 상당히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내에는 이걸 고려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인 NSA, Non-Standalone NSA 방식을 현재 국내에는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5G 코어는 없고요. 5G 기지국, LTE 기지국, 즉 5G 기지국이 LTE 기지국을 통해서 LTE 망을 통해서 LTE 코어망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따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방식의 또는 장점은 뭐냐면 5G 코어망을 설치 안 해도 되는 투자비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LTE와 5G를 동시에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LTE 최대 속도가 SKT 기준으로 한 1.4기가 정도가 나오고요. 5G가 1.6기가 정도 나니까 3기가헤르츠를 3기가 bps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는 SA보다 속도 측면에서 더 좋은 NSA 방식을 채용하게 된 겁니다. 물론 사업자들이 5G 코어와 투자하기 싫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속도 면에서는 LTE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이종 간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3GHz가 되지만 실제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1+1은 2가 아니라고 그랬죠. 유동통신에서는 이종 간의 병합은 한 80% 정도가 실제 나와요. 그다음에 3GHz에서 80% 정도 되니까 2.3기가, 2.4기가 정도가 실제 측정이 돼요. 어쨌든 이런 NSA 방식을 쓰고 도용했고 대역폭도 2024년 기준으로는 3사가 동일한 100MHz를 가지기 때문에 뭐 전송 속도는 빠르겠죠. 그러나 하나 2021년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이런 속도 문제가 문구 많았어요. 보신 적 있을 겁니다. 4년 전 시작된 5G 이동통신 서비스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서비스는 4%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며 제재를 내렸습니다. 자, 그렇죠? 5G는 시작할 때 뭐냐면 LTE의 20배 빠른 통신 시스템이라고 소개했거든요. 거짓말이죠. 이 책 2020년 정부 3사 SKT, KT, U+에 대한 5G 서비스 평가 결과입니다. 2020년 기준 5G 처음 시작했을 때죠.
SKT가 788메가예요. SKT가 LTE가 얼마가 나오냐면 200메가니까 한 3배, 4배 정도 빨라진 거죠. 20배는 아니죠. 그래서 과징금까지 받았었죠. KT는 한 5배 정도 빨라지고, KT가 한 140메가가 LTE였으니까 그때에 비해서 5G는 4배, 5배 정도 되죠. 유플러스도 마찬가지로. 근데 실제 5G 전송 속도는 우리 국내 NSA 방식 기준은 2.4기가 정도, LTE와 합쳐서 2.4기가 정도가 나와야 되죠. 한참 못 미치죠. 2020년에는. 근데 최근에는 4.8% 빨라졌다. 이게 최근의 뉴스예요. 볼까요? 2023년 정부 측정 평가 결과입니다. SKT 987명이 최대 1기가 많이 뛰었죠. 그죠? KT도 U+를 볼까요? U+는 5G 초창기 때는 500메가 정도 나왔어요. 지금은 800메가 정도 나오죠. 굉장히 많이 빨라졌죠. 그러면 일단 평균 속도니까 최대 속도 2.4기가 이런 게 아니라 평균 속도만 해서는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2020년 기준으로. 이게 왜 그랬냐면, 보세요. 이게 이 그림이 지도 맵은 뭐냐면, 전국에 우리 국내에 5G 기지국을 얼마나 깔았느냐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기회 되면 다룰게요. 자기 주변에 5G 기지국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 동영상에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0년 기준으로서 보세요. 340이 5G 기지국 별로 안 깔았어요. 5G 실제는 폼 팔고 5G 요금제 거의 10만원 가까이 10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팔면서도 기지국을 이렇게 안 깔았어요. 왜냐면 국내에는 5G를 이렇게 안 깔아도 LTE 통신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LTE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데이터는 오고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쳤죠. 그러니까 과징금을 받았겠죠. 그러면 왜 2020년 기준으로 2021년 보세요. 기지국이 점점 논란거리가 많아지니까 2021년에 본격적으로 5G 폰이 많이 팔리면서 논란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느리냐. LTE보다 더 느린 것 같아 라는 이런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보세요. 기지국 별로 안 늘었어요. 2020년에 비해서. 근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좀 5G가 안정되고 빨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지국이 지금 보면 이런 산맥을 빼고는 이거는 이쪽 산맥을 빼고는 다 깔았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5G 기지국은 전국망에 대부분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2022년 기준 2020년에 이런 과징금 때려 맞고 이러면서 부랴부랴 많이 깔았어요. 그래서 기지국 수가 이렇게 2023년 파란색 보시면 많이 증가했어요. 아까 지도 맵에서도 전국 맵에서도 실제 빽빽하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죠. 이번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5G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가 정리를 봅시다. 우리는 높은 주파수일수록 낮은 지연 시간을 갖고 빠른 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AI, 자율주행 같은 데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900메가, 800메가, 1.8기가, 2.1기가 이미 LTE가 선점하고 있죠. 그러면 5G가 당연히 하이 주파수, 높은 주파수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안테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안테나 소자를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 측면에서 높은 주파수로 가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셀룰러 네트워크에서는 셀의 범위가 작을수록 좋은 서비스와 신호 강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재사용률을 높이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를 가져간다 라고 했고요. 이번 시간 마지막 했던 더 높은 전송 대역폭을 위해서는 더 높은 전송 대역폭을 가지게 만들므로써 더 높은 전송 속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5G가 왜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이번 주제는 좀 너무 길었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좀 짧은 주제로 짧게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나이스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